시험 문제 옛날에 많이 나올 때는 한 9개도 내고 이랬는데요. 요즘에는 한 5개쯤 내는 것 같아요. 계산 문제 한두 개 있을 테니까 계산 문제는 틀려도 된다고 보고 한 4문제 정도 맞히시면 되고, 경제론은 크게 둘로 나눠져서 제1절 수요공급 이론하고 제2절 경기변동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는 경기변동론은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별로 안 어렵잖아요. 외울 거 몇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얘가 문제입니다. 수요공급이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수요공급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말 그대로 그냥 기초죠. 기초. 가장 기초니까 얘는 절대 혼동하시거나 뭐 헷갈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 시험 문제 안 내느냐? 아니에요. 이 부분도 시험에 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냈던 게 수요와 공급의 개념 설명하다 보니까 유량이라는 애와 저량이라는 애에 대해서 설명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구별하세요. 얘는 무조건 하나 나오는 문제로 이해하고 문제 공부하시면 되고, 수요량과 저량의 구별.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건 어차피 원래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부동산의 수요와 부동산의 공급이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과 차이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가끔씩 시험에 묻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 시험에 나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수요 법칙이라는 거 하고 공급 법칙이라는 것도 배우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그래서 얘네들은 공부하실 게 내용이에요, 내용. 수요 법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공급 법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칙이냐, 그거 알고 계시고, 이 수요 법칙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대체 효과라는 거하고 소득 효과 구별하는 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 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게 이제 오늘 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요거 설명한 걸 기본으로 해서 이걸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내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걸 구별하시는 거. 수요의 변화 구별하시는 거. 이거는 뭐 무조건 하나 내죠.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요 수요의 변화와 관련해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어떤 것들인가 또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라는 거에서 균형의 개념과 관련된 계산 문제나 또는 균형의 이동과 관련된 그래프 문제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탄력성이라는 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한 2개쯤 나온다고 보세요. 2개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 공부하실 내용이고,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수요와 공급의 개념, 그 중에서 이제 수요의 개념 보시는데, 수요를 영어로는 demand라고 해서 D로 표시하죠. 그래서 수요의 개념 보는 겁니다. 그 책에 보시면 88페이지 수요의 개념에서 수요란, 수요의 주체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래서 물건의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수요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수요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 책에서는 그 양가로 2번에 수요의 성격이라고 그래서 3가지로 나눠 설명하죠.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 구매하고자 하는 개념, 욕구, 이 3가지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걸 두고 수요의 성격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라는 걸 유량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구매하고자 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아직 실제로 산 건 아니다라고 해서 사전적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욕구는 단순한 욕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라는 걸 뜻한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로 나눠서 설명되는 게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 개념이라는 건 수요는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 반드시 뭘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서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개념이란다?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량.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서의 수량을 파악한다고 해서 유량. 그래서 이 유량과 상대적인 개념이 저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수요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저량이라는 건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유량만 파악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수요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수요는 실제로 물건을 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산 게 아니고 살려고 뭐 한 거다? 의도한 거라는 거예요. 의도한 거.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한다? 사전적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때 살려고 하는 의도만 가지고는 수요라고 볼 수 없고, 살려고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세 글자로 구매력까지 갖췄을 때만 수요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유효수요라 부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수요, 즉 D가 되는 거고, 이거랑 구별하셔야 될 개념 속에 구매하려는 의사는 있는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아직 없는 상태, 이걸 잠재적인 수요다. 그래서 잠재 수요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건 본래적 의미의 수요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소요라고 해서 니즈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내긴 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수요라고 하는 건 유효 수요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력까지 갖춰야 된다. 이것도 물은 쪽 있고, 그 다음에 수요라는 개념과 소요라는 개념은 서로 어떻게 된다? 구별된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왔던 적도 있고. 그래서 개념에서 일단 물어보긴 합니다. 물어보긴 하는데 그런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요의 개념하고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수요량이라는 개념하고 수요 가격이라는 개념도 같이 좀 아시라는 거죠. 수요량을 영어로는 QD로 표시하고 수요 가격은 영어로 P로 표시하는데, 수요량과 수요의 차이는, 수요는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의 크기를 나타내요. 근데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이 물건에 대한 뭐가 정해졌을 때, 가격이 특정됐을 때, 즉 가격이 정해지면, 이게 가격이 정해진 걸 특정 가격 수준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가격이 정해지면 내가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돈 범위 내에서 내가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또는 구매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최대한의 수량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걸 두고 수요량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라는 건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뭐가 정해졌을 때, 가격이 정해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수량을 수요량이라 불러요. 그럼 수요가격이라는 건 이와 같이 내가 살려고 하는 양이 정해졌을 때, 즉 살려고 하는 수요량이 정해져 있을 때, 즉 특정한 수요량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내 가지고 있는 구매력 범위 내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또는 지불하려고 하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정해지겠죠. 이 가격을 두고 뭘 한다? 수요 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가진 돈이 10,000원인데 물건의 가격이 100원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몇 개까지 살 거다? 100개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두고 수요량. 내가 가진 돈이 10,000원인데 나는 무조건 100개를 사갖고 가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최고 비싼 물건의 가격은 얼마까지? 100원까지라는 거예요. 그걸 수요량과 수요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요라는 개념과 수요량, 수요 가격이라는 개념이 1년 내내 등장을 하니까 가장 기본적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의 개념 다예요. 그래서 요약집은 바로 이어서 공급의 개념을 같이 써놨는데, 우리 책은 수요에 대한 얘기 다 해놓고 공급에 대한 얘기를 뒤에 가서 또 하죠. 그러니까 공급을 좀 같이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는 97페이지 가시면 공급의 개념을 써놨는데, 수요에 비하면 뭐 쓰다 10,000거 정도 수준에서 써놨죠. 그 이유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수요와 구별되는 점들만 챙기시면 되는데, 수요와 구별되는 공급은, 수요는 영어로 demand라고 하니까 D로 표시하지만 공급은 supply, 그래서 S로 표시한다는 게 차이죠. 그래서 공급의 개념 보면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예요. 그래서 그 생산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유량 개념. 실제로 판매한 건 아니고 판매하려고 의도한 개념이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의사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급. 그래서 이걸 유효 공급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개념은 구매만 뭐로 바꿔놓으면, 판매라고 바꿔놓으면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수요와 수요량, 수요 가격이 구별됐듯이 공급과 공급량, 공급 가격도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공급량을 영어로는 QS라고 표현하고 공급 가격은 영어로 P로 표시하는데 똑같아요. 공급은 그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말한다면 공급량은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뭐가 정해진 거예요? 가격이 정해진 거예요, 가격이. 그럼 내가 이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가격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이걸 팔아서 남길 수 있는 뭐가 정해진다? 이윤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 그 이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판매해야 되는 최대 수량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걸 두고 수요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니 공급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만큼의 공급량을 공급할 때 즉 공급량이 정해졌을 때 이 공급자는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이왕이면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걸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싸게는 못 팔고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도 내 이윤을 어떻게 하려면 극대화시키려면 최소한 받아야 될 또는 이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 또는 최저가격이 정해지겠죠. 그 가격을 두고 뭐란다? 공급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은데 지금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만 하나는 최고 가격이고 하나는 최소 가격에는 차이가 생기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정작 우리 책에는 이걸 안 써놨어요. 기본서에는. 그래서 요약집에는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 개념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시험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될 내용이고 오히려 시험 문제 내는 건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유량으로만 파악하고 뭐는 파악 안 한다. 저량은 파악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유량이라는 거 하고 영어로는 플로우라 부르는 애 하고 저량이라 부르는 애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부르는 애를 어떻게 보세요? 구별하세요가 시험 문제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는 그걸 28페이지 이어서 써놨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는 이게 89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죠. 그럼 유량과 저량을 구별할 때는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유량과 저량은 무조건 뭘 표현할 때 수량, 양을 나타낼 때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을 표현하는 게 아니면 즉 수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면 유량이다 저량이다 이런 표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은 반드시 양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이 두 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양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서의 변화량을 세고 있는 게 유량인 거고 그 다음에 저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에서의 존재량을 세고 있는 게 저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량과 저량의 일반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양을 세긴 하는데 세고자 하는 양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냈냐면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량의 대표적인 예, 저량의 대표적인 예 몇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뽑아서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세요를 시험 문제 냅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건 그 표에 나와 있는 거 기본서로는 89페이지, 요약집으로는 28페이지 나와 있는 유량의 대표적인 예, 저량의 대표적인 예를 싹 다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걸 다 외웠는데 뭐 혼동스럽다. 아니면 그거 아닌 게 시험에 나왔다 했을 때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수량을 표현하는 개념이 있는데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속에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줬더니 그 수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더라. 그럼 이걸 유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는 지금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정해줬더니 그 수량이 파악되더라. 그럼 이걸 저량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89페이지에 있는 그 종류를 다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외워놨는데 뭐 혼동스러운 게 나왔다.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 유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제일 먼저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럼 순영업소득은 뭐 할 때 배우신 거예요? 투자론 배우신 분들. 투자론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현금 유입을 계산할 때 영업현금 흐름이 있었잖아요. 영업현금 흐름. 다른 말로 영업수지라 부르는 거. 영업현금 흐름 또는 영업수지라 부르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구했었어요? 뭐부터 시작해서?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세후 현금 흐름까지 구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값들은 다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 부동산을 운영할 때 내가 매년 벌어들일 수입을 계산한 거죠. 그럼 매년 벌어들일 수입을 계산했다는 건 이 값들은 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일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업현금 흐름 계산할 때 들어가는 가능 총소득부터 세후가까지,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든 거기서 빼는 공실손실액이든 거기다 더하는 기타 소득이든 그걸 뺀 유효 총소득이든 거기서 영업경비든 뭐 순영업소득이든 부채서비스액이든 세전이든 영업소득세든 다 1년 동안 측정한 값이니까 기본적으로 보다 유량입니다. 그래서 영업현금으로 계산할 때 들어가는 모든 값들은 다 뭐예요? 1년 동안 파악된 값이니까 뭐? 유량.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순영업소득은 당연히 뭐예요? 유량이죠. 그다음 연간 이자 비용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연간의 뜻이 뭐예요? 연간. 1년 동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유량. 주택 거래량 어떻게 파악해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양? 지금 당장 어떻게 거래를 해요? 거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1년 동안 거래된 주택의 양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유량. 아파트 생산량도 똑같죠. 아파트 생산하는데 뚝딱 금방 못 만들잖아요. 그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생산되는 양을 센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유량. 지대건 임대료건 다 남한테 부동산 빌려주고 얻는 수입이잖아요. 그럼 이 수입은 어떻게 받아요? 1년 동안 빌려주고 그 값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유량. 인구 증가율도 똑같죠. 1년 동안 이 동네 인구가 늘어난 비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유량. 그 다음 투자나 소비도 일정한 기간 동안 1년 동안 투자된 돈 소비된 거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량.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설명한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뭐로 파악한다? 유량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량. 그 다음에 가계소득이든 근로자 임금이든 다 어떻게 받아요? 1년 동안 일해서 번 대가로 받는 돈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 유량. 이에 반해서 저량으로 설명한 것들은 주택 재고량에서 재고가 뭐예요? 재고. 남아있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주택량을 주택 재고량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저량. 주택 보급률, 지금 보급되어 있는 주택의 비율이니까 저량. 실물 자산이든 하나 건너뛰고 그냥 자산이든 여러분들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1년 동안 자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 아니라 지금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저량. 인구수도 지금 이 동네 살고 있는 사람 수니까 당연히 저량. 아파트 가격? 그럼 얘도 지금 이 값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거죠. 1년 동안 가격이 얼마였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절약. 그 다음 통화량이나 외환보유액은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돈의 개수 또는 외국 돈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절약.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절대 안 틀리는 문제고, 더 좋은 건 대표적인 예들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외우고 계셔도 웬만한 문제는 이 안에서 물어보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풀 거예요. 그 시험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유량과 저량 중에 한 6개 뽑아놔요. 그리고 저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묻거나 또는 5개 써놓고 그 중에서 유량인 걸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유량, 저량 구별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설명한 이유는 뭐예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수요와 공급은 저량은 파악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만 센다는 거예요? 유량만. 그 이유는 일반적인 재화, 예를 들면 빵이다. 그럼 빵이라는 물건의 개수는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량을 세기도 어렵지만 세나 봐야 그 값이 계속 어떻게 되니까 변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빵의 개수를 세놓으면 세자마자 그 개수가 어떻게 돼요? 변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속으로는 빵이 들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또 그 빵을 옆에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계속 변하니까 저량을 세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재화, 부동산, 그 중에 특히 누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없어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특정 시점에서의 양을 세놔도 그 양의 변화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할 때 유량뿐만 아니라 뭐도 센다는 거예요. 저량도 셉니다. 그래서 주택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할 때, 지금 우리는 수요 공급의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할 때 유량도 세지만 뭐도 센다? 저량도 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파악할 때도 유량 공급뿐만 아니라
저량 공급도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량에는 수요와 공급량이 각각 몇 개씩 있는 거예요? 2개씩 있는 거예요, 2개. 그럼 시험 문제는 뭐 묻겠어요? 개념 묻겠죠, 뭐 개념. 그래서 우리 책에 그 89페이지 유량 저량 구별해 놓은 거 중간쯤에 보면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 그래서 4가지 개념을 써놨죠. 이거 개념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개념을 따로 외우셔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우린 지금 수요량과 공급의 개념 배웠잖아요. 수요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구매, 사는 거니까. 공급은 판매. 그럼 이 2개는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고, 유량과 저량의 개념도 방금 전에 설명했죠. 유량을 세려면 꼭 뭐가 정해져야 돼요? 기간. 저량을 세려면 시점. 그러면 개념은 얘네들 조합하시면 되겠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 뭔지 설명하세요 이렇게 물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유량이란 말 나왔으니까 꼭 뭐 붙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라는 말 나왔으니까 뭐 붙이면 돼요? 사람들이 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뭐의 양이에요? 주택의 양이지 뭘. 이게 뭐의 개념이다? 주택 유량의 수요량의 개념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쓰라고는 안 낼 거 아니에요. 이걸 쓰라고 내면 주관식 문제니까. 그러면 객관식 문제에서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려면 유량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뭐가 있는지 기간이란 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 들어갔으니까 구매라는 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다. 그럼 저량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시험 문제에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려면 저량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뭐 시점, 수요란 말 들어갔으니까 구매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유량 공급이다 그러면 뭐예요? 유량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주택의 양. 그럼 얘도 유량이 있으니까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공급 들어갔으니까 판매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다는 거 이것만. 저량 공급만. 그래서 저량 공급은 누굴 뜻한다? 존재량 뜻합니다. 존재량. 그래서 저량이니까 뭐예요?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판매하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주택량을 저량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저량 공급만 뭐라는 거? 존재량이라는 거 아시면 되죠. 그럼 시험 문제는 뭘 내겠어요? 이 4가지 개념 구별할 수 있는지 묻겠죠. 그래서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또 비슷한 문제로 나왔던 게 예를 들면 2016년 5월 6일 현재 천안 지역에는 얼마쯤 10만 채 있다고 할게요. 10만 채. 1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근데 그 중에서 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9만) 채이다. 얘가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산수 문제예요? 숫자가 나오면 계산 문제인 줄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산 문제 아니에요. 얘는 지금 주택량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10만 채와 9만 채. 얘네들에 뭘 붙이라는 거예요? 이름 붙이시라는 거예요, 이름. 그럼 이 10만 채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2016년 5월 6일 현재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주택량이죠. 그럼 얘를 뭐라고 읽으시면 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읽으시면 되죠. 그럼 그 중에서 만 채가 공가로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는 주택량은 몇 개라는 거예요? 9만 채. 그럼 이 9만 채는 뭐라고 읽으셔야 돼? 2016년 5월 16일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이 수요하고 있는 주택량이니까 주택 유량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저량의 공급량 돼야죠. 그래서 맞다 틀렸다? 틀렸습니다. 골라낼 수 있겠네 이거죠. 골라낼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거 묻습니다. 그래서 유량 저량 문제는 2가지를 물어요.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것도 묻지만 주택량의 개념도 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개념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라는 문제고,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요약집으로는 바로 이어서 써놨어요.
29페이지에 우리가 배우는 건 어차피 부동산에 대한 얘기니까 부동산의 수요가 일반적인 수요와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써놓은 게 이제 29페이지인데 이걸 우리 책에는 96페이지에 써놨어요. 96페이지. 그래서 96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11번에 지금 설명한 일반적인 수요와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의 수요가 좀 차이나는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을 96페이지 쭉 써놨고 요약집에는 29페이지 쭉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해요. 대단하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꼭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부동산 수요의 종류 물어요. 종류. 기본서류는 97페이지에 있고 요약집은 그 밑에 설명에는 종류. 기본서 보시면 97페이지에 부동산 수요의 종류에는 첫 번째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있는데 이건 설명했잖아요.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설명했잖아. 구매력까지 갖추면 유효 수요라 부르는 수요, 구매력이 없으면 잠재 수요라 부르는 소요. 그럼 구별하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본원 수요와 파생 수요. 이거는 구별하셔야죠.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 이걸 다른 말로 직접 수요라 부르고 이걸 다른 말로 파생적 수요를 다른 말로 간접 수요라 부르죠. 이거 구별하시는 분들. 그럼 본원적 수요의 개념 봐요. 인간이 이걸 소비함으로써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소비재라 부릅니다. 소비재. 그래서 이런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이 수요자의 뭐라 부른다? 본원적 수요라 불러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게 빵이라는 재화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빵을 삼으로써 내 욕구가 바로 충족되겠죠. 이런 재화를 소비재라 하고 이와 같은 빵에 대한 수요를 나의 뭐라 한다? 본원적 수요라 부릅니다. 내 본래 수요란 얘기예요. 본래 수요. 근데 이 본원적 수요가 늘어나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 예를 들면 빵을 만들어내려면 생산 요소인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밑에 파생적 수요 봐요. 이런 소비재의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 요소, 이 생산 요소를 밀가루라 보자는 겁니다. 밀가루. 그럼 밀가루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났는데 그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건 내가 처음부터 밀가루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 본원적 수요, 즉 빵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돼서 간접적으로 늘어난 수요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란다? 파생 수요 또는 간접 수요라 불러요. 그럼 정리해보면 본원적인 수요라는 건 내가 소비함으로써 직접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재 자체에 대한 수요가 나의 뭐고? 본원 수요고. 그럼 이런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재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내가 사고 싶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이 본원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수요란다? 파생적인 수요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빵에 대한 수요가 나의 본원 수요라면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밀가루에 대한 수요는 빵 수요로부터 파생된 무슨 수요다? 파생적 수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부동산으로 가져와 보면 난 아파트가 사고 싶어요.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나의 뭐다? 본원적 수요. 근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택지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났다면 이 택지에 대한 수요는 아파트 수요로부터 파생된 무슨 수요? 간접 수요, 파생 수요라 부른다는 겁니다.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죠, 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들, 뭐, 가수요나 실수요, 신규수요나 교체수요, 자가수요나 차가수요는 읽어보시면 다 되는 얘기니까 별거 아니고, 3번에서 하나 주의할 건, 가수요든 실수요든, 이거는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용할 의사가 있든 없든 간에, 이건 돈이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가수요도 실수요도 다 어디에 속한다? 유효수요 속에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수요냐 잠재수요냐는 뭘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즉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구별한 거고, 여기서 가수요냐 실수요냐는 실제 이용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구별한 거니까 이게 가수요라 하더라도 어디에는 포함된다는 거예요? 유효수요에는 포함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는 분들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가수요는 가짜 수요니까 유효수요가 아니다? 뭔 상관이요? 돈만 있으면 유효수요인데. 그래서 가수요도 어디 안에 들어간다? 유효수요 안에 들어갑니다. 투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뭔 투기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효수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는 92페이지 가면 부동산의 수요를 또 분리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요약집은 바로 이어서 돼 있고. 그래서 9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수요 중에 하나로 개별 수요라는 거와 시장 수요라는 것도 구별해 놨죠. 그래서 개별 수요는 개념 나와 있는 대로 시장에 존재하는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수요를 말해요.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수요자들의 수요를 뭐라는 거고 개별 수요라 부르는 거고, 시장 수요는 이런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를 다 어떻게 한 거? 합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개별 수요를 다 합한 게 뭐다? 이게 시장 수요입니다. 근데 이 개별 수요를 합할 때는 꼭 지켜야 될 게 세 가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반드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개별 수요량을 합해야 됩니다. 즉 영어로는 QD를 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하는 걸 무슨 합한다? 수평합한다 그래요. 수평합. 그래서 이렇게 개별 수요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을 수평합해서 뭘 구한다? 시장 수요를 구한다라는 건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용 물어본 적도 있고,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있는 그래프가 3개가 있잖아요. 밑에 있는 그래프.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떤 사람의? 갑이라는 사람의 뭘 나타낸다? 개별 수요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갑이라는 개별 수요자는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수요 곡선으로 표시되는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은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면 250원으로 정해지면 이 물건을 30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가 돼버리면 350원이 되면 이 물건을 20개만 사는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갑이라는 사람의 개별 수요. 근데 이 시장에는 이 사람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을.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의 개별 수요를 또 분석해 보니까 이와 같은 수요 곡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과 똑같이 가격이 250원 되면 이 사람은 이 물건을 40개, 얘와는 다르게 40개를 사려는 사람이고,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가 되면 350원이 되면 이 물건을 20개만 사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에는 수요자가 딱 2명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수요를 합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 전체의 시장 수요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 수요. 근데 이걸 합할 때는 꼭 지켜야 될 게 3가지 있다는 거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을 수평합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걸 옆으로 쓰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써봐요. 밑으로. 그래서 이게 을이라는 사람의 시장 수요라 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네, 개별 수요 죄송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의 개별 수요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생긴 수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만약에 합해봐요. 그러면 이건 합할 때 20개라고 하는 동일한 수요량에 대해서 20개라는 수요량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물건 얼마까지? 350원까지. 이 사람도 이 물건을 350원까지 지불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수요량에 대해서 뭘 합하는 꼴이 돼요? 가격을 합하는 꼴이 되죠. 가격을. 그럼 이렇게 합한 걸 수직합한다고 그래요. 수직합. 그럼 우리가 구하는 시장 수요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구한 건 동일한 수요량 수준에서 뭘 더한 거니까 가격. 근데 어떻게 구하랬어요? 동일한 수요량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뭐를 수요량을 수평합하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아래로 더하면 안 되고 어떻게 옆으로 더하라는 거예요. 옆으로. 그럼 옆으로 더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250이라고 하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그럼 새로운 수요량이 하나 등장을 하겠죠. 그럼 그걸 나타내는 수요곡선을 하나 또 그려야죠. 그럼 250원이라는 똑같은 가격에서는 둘의 수요량을 합하니까 수요량이 몇 개가 돼요? 70개가 돼요. 70개. 그러면 요게 새로운 수요가 된 거고, 마찬가지로 350원이라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을 합하니까 20개, 20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40개 나오지, 40개. 그럼 또 다른 수요가 하나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걸 연결해 보면 이런 모양의 새로운 수요가 하나 등장을 하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 이 둘의 개별 수요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을 수평합해서 구한 시장 수요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이 시장 수요의 특징은 두 사람들보다 똑같은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졌죠. 그럼 수요량 변화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가 클 때, 즉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화할 때 이걸 뭐라 부른다? 탄력적이라 부르죠. 탄력적이라는 건 얘네들보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훨씬 어떻다? 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완만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시장 수요예요. 그럼 이건 내용을 그냥 설명한 거잖아요. 내용. 그럼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심심하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그 옆에 기본서 93페이지 보시면 계산 문제 낸 거죠. 계산 문제.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의 수학적 도출입니다. 이걸 못 푸는 이유는 뭐예요? 내용을 몰라서. 덧셈 뺄셈 못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덜셈 뺄셈까지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못 푸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용 알고 있는 거랑 계산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안 풀리지.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그냥. 뭐만 기억나시면 돼.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할 때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뭐를 합해라? 수요량을 합해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갖고 푸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봐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100 4QD인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 그 말은 이 P=100 4QD를 뭐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의 개별 수요 함수로 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몇 배로 늘었다? 2배로 됐대요. 그랬을 때 뭘 구해래요?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해보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뭘 이용해서? 개별 수요를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 새로운 시장 수요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와 같이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떠올리시면 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을 수평합한다. 이것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개별 수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개별 수요는 어떻게 생겼어요? P=100 4QD래요. 근데 이와 같은 개별 수요가 몇 배로 늘었대요? 2배로. 그러면 한 명이었던 게 2명이 되는 것도 2배. 100명이었던 게 200명 되는 것도 2배. 100만 명이 200만 명 느는 것도 2배. 그러면 100만, 200만 느는 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뭐가 편해요? 한 명이었던 거 2명 되는 게 편하죠. 그러면 2배로 느는 걸 어떻게 표시하면 돼? A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개별 수요를 갖고 있고 똑같은 개별 수요를 갖는 B라는 애가 한 명 더 생긴 게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B의 개별 수요 100 4QD. 왜? 둘의 수요는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이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되네. 그럼 이걸 바로 더하면 이게 뭐가 돼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동일한 가격 수준, 동일한 수요량 수준에서 뭐를 합한? 가격을 합하는 게 되잖아. 가격을 합하는 게. 가격을 합한 거잖아, 이거는. 그럼 이건 수평합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수직합을 했죠. 그럼 이거 바로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는 뭘 무조건 더해야 되니까? 수요량을 수평합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바로 못 더하니까 뭐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더해야 될 QD로 바꿔야지. 우리는 뭘 더한다고 배웠으니까? 수요량을 더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수요량 더하기 위해서 이 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바꿔보면 어떻게 된다? QD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부호 바뀌니까 4QD. 100은 그대로 있어도 되죠? 이거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럼 QD로 만들어야 되니까 4로 나눠야겠네. 그럼 QD 이꼴 25 마이너스 4분의 1 P가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어떤 식이다? 같은 거예요. 그냥 얘는 P로 돼 있는 거고 얘는 Q로 돼 있는 거고. 그럼 이게 A의 개별 수요잖아요. 근데 똑같은 수요를 갖는 누구도 있어? B도. 그럼 B의 개별 수요도 QD 이꼴 25 마이너스 4분의 1 P가 된 거죠.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줬으면. 근데 왜 이렇게 준 거예요? 귀찮으라고. 그리고 이걸 못하는 분이 분명히 또 있을 테고. 그래서 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돼? 이것까지 구해냈으면. 하던 대로 해요. 그냥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QD를 합하라고 그랬으니까. 더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을 합한 게 되니까 이게 무슨 합? 수평합.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고? QD. 근데 그렇게 구해진 새로운 시장 수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문제에서. 시장 수요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QM으로 부르라고 써놨잖아요. 밑에다가. 그래서 EQD가 새로운 시장 수요니까 이걸 뭐로 표현해요? QM. 그럼 이거 두 개 더했으니까 이것도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돼? 50.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 그럼 얼마? 2분의 1. 그럼 2분의 1을 빼면 되죠, 뭘.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 그럼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거.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주관식 시험이면 여기까지만 풀면 돼요. 주관식이면. 근데 우리 시험은 뭐니까? 객관식이니까 이것까지 계산해 냈는데 뭐가 없으면, 폭이 없으면 다시 고쳐야죠, 뭘.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걸 안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아쉬운 게, 낼 거면 그대로, 이거 사실 기출문제랑 한 글자도 안 틀리거든요.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면 보기까지 주든가. 왜? 우리 책엔 이렇게 답이 안 돼 있죠. 이걸 뭐로 또 바꿨어? P로 바꿔놨어. 그 이유가 뭐예요? 보기가 그렇게 나와서. 실제 시험에서. 그럼 그 이유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대뜸 이걸 뭐로 바꿨어요? P로 바꿨어. 안 바꿔도 돼요. 이거 주관식 시험이 여기까지 해도 맞는 거로 쳐줘요. 당연히. 이게 정답이니까. 근데 이걸 뭐로 바꾼 이유는, P의 식으로 바꾼 이유는 문제가 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보기에 1번 P니꼴 100-8QD, B2번 뭐 P니꼴 100-2QD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다시 P로 바꾼 것 뿐이에요. 원래는 어디까지만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기에 없으니까 바꿔봐요. 그럼 바꾸는 건 어떻게 하시면 돼? P를 바깥으로 빼면 되니까 2분의 1 P 이꼴 50은 제자리에 있어도 되죠? 그 다음에 얘 이쪽으로 넘으면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QF. 그럼 얘를 P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쪽에 얼마를 곱하시면 돼? 2 곱하시면 되죠? 그럼 P는 100 마이너스 2QM 나오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된 거예요. 사실 이 두 개는 어떤 거? 같은 거. 그러면 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예요? 이걸 이거로 바꾸는 거? 이건 그냥 귀찮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 귀찮으라고 한 거예요. 귀찮으라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뭐다? QD를 합할 줄만 아시면 되죠. 뭘. 별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냥 P로 줘야 됐다고 해서 P를 대뜸 더하면 이건 뭐 되는 거니까? 수직합 되는 거니까 반드시 뭐로 바꿔서? QD로 바꿔서 더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우리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QD의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 더하기만 하시면 돼. 그래서 사실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바꾼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뭐하러 다시 내? 왜?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더한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문제를 내면 P니꼴 100-4QD, P니꼴 100-4QD 이걸 더할 때 이 P를 더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답이 없다라고 우기우는 분들 있겠지.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할 줄 다 알아. P의 식을 뭐로 바꿔야 된다는 거, QD의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이거 내봐야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건 별 의미 없는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수요와 일반적인 수요가 구별되는 점.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특징 읽어보시고 부동산 수요의 유형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개별 수요에서 시장 수요 바꾸는 거는 이 계산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할 때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을 수평합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엉뚱한 거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걸 죽어라 외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내줘. 근데 실제 시험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뭐하러 내요 이거를. 낸다면 이건 낼 수 있겠죠. 이거는. QD니꼴 25-4분의 1P라는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개별 수요와 똑같은 수요를 갖고 있는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둘을 합한 시장 수요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내봐야 틀린 사람이 없지. 더할 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잘 안 물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내는 이유는 낼 의미가 없는 거죠. 뭐하러 내. 근데 이걸 다 외운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엉뚱한 공부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겠죠. 부동산 공급. 요약집으로는 바로 이어서 나오고 기본서류는 이게 몇 페이지 있어요? 90, 102페이지 나오나요? 102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8번에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작 책에는 뭐는 써놓지도 않았어. 부동산 공급의 특징은 써놓지도 않았어요. 제목만 그렇게 달아놓고. 그래서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아니, 요약집에 있는 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누구다? 부동산 공급의 종류. 근데 이거는 아까 부동산의 특성들이 설명드리면서 얼핏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의 공급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고, 또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는 거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이런 건 자주 나와요. 자주. 물리적 공급은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량 자체를 늘리는 거. 그래서 부동산의 존재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공급을 물리적 공급이라 부릅니다. 근데 아까 우리 특정 시점에서 존재량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저량이라 부른다 했죠. 저량.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저량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존재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은 존재량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용도 전환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물건의 경제적인 유용성을 늘리는 걸 경제적 공급이라 불러요. 뭘 통해서? 용도 전환 등을 통하여. 그럼 개념적으로 이 두 개는 구별되죠? 얘는 존재량 자체를 늘린 거고 얘는 존재량엔 변화는 없지만 그 물건의 유용성, 가치를 늘려준 거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보통 두 가지죠. 토지, 건물. 그럼 토지의 경우에는 이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토지의 특성 설명할 때 뭐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부증성이란 특성 때문에 불가능한 게 물리적 공급입니다. 근데 토지에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용도 전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는 늘어날 수 있다?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죠.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무슨 특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한 애도 있고 가능한 애도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 구별하셔야지. 근데 구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시험 문제는 자주 되죠. 그래서 불가능한 물리적 공급과 가능한 경제적 공급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토지에서는 이걸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건물은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러면 물리적 공급도 가능하고 경제적 공급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러면 건물은 이 두 개가 둘 다 가능하니까 이거 구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을 구분하는 건 어디서란 얘기예요? 토지에서. 이거 구별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시험 자주 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만 물어보면 그래도 수월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뭐 하나 그려놓으시랬어요? 공곡선 하나 써놓으시라 했잖아요. 공곡선. 그러면 토지의 공곡선은 공곡선이니까 여기는 가격 표시할 테고 여기는 공급량 표시할 텐데 종류가 몇 개 있겠구나. 토지의 공곡선의 종류는 두 가지 있겠죠. 두 가지. 왜?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을 구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은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공급량이 늘지를 않으니까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양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수직선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은 수직선이라고 써놓으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의 무슨 곡선? 물리적 공곡선. 근데 경제적 공급은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그 용도로 전환하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도 같이 늘어나니까 이와 같은 무슨 모양? 우상향하는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지의 무슨 곡선? 경제적 공곡선입니다. 그럼 이 두 개 구별하라고 당연히 문제 내겠죠, 뭘. 그래. 자주 내는 건데 희한하게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될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 개념.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유량과 저량의 구별, 그다음 부동산의 수요와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얘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다시 앞으로 들어가셔서 기본서로는 90페이지부터 나오네요. 90페이지에 나오는 수요법칙 요약집으로는 바로 이어서 31페이지부터 설명됩니다. 수요법칙 공급법칙까지만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애랑 놀아야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